유럽에선 유로, 아메리카 대륙에선 코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럽팀들은 다음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각자의 순위가 있었지만 모든 팀들이 문제가 없진 않았습니다. 다음 시즌 각 팀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한 가지씩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유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8위, FA컵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역대급 암흑 같은 시즌을 겪다가 우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일단 테나흐의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히니 테나흐가 남는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맨유가 이것만큼은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후방 빌드업 체계입니다. 맨유는 원래 테나흐가 오고 나서 후방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괜찮았던 팀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즌이 22-23 시즌이고요. 그 중심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있었고 루크쇼가 있었고 폼 좋은 카세미로가 있었죠. 하지만 23-24 시즌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루크쇼, 말라시아 등 선수들의 장기 부상으로 후방에서 왼발 빌드업 자원이 사라지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테나흐식 후방 빌드업 시스템이 무너졌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뒤에서 공을 돌리며 나갈 수 없으니 무지성 롱볼로 경기를 풀어나갔고 경기 내용은 FA컵 결승전을 제외하면 답답한 경기가 대부분이었죠. 그럼 부상이 문제 아니냐 찍먹아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은 맨유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지난 시즌은 큰 부상을 겪는 첫 번째 시즌이라고 쳐도 이번 시즌은 부상에 대한 플랜 B도 존재해야 합니다. 리산마가 없어도 왼발 빌드업을 해줄 수비수 영입이라든지 미드필더의 위치를 변형시켜 후방 빌드업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구단은 각자 할 역할이 있습니다. 테나는 전술적으로 부상 대비한 플랜이 필요하고 의료진은 최대한 부상을 줄여야 합니다. 훈련 강도가 부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선수가 지금 받고 있는 피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잘 될수록 좋겠죠. FA컵 결승 정도의 퍼포먼스만 시즌 내내 나온다면 이번 시즌 맨유의 제대로 된 부활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첼시입니다. 첼시는 리그 6위를 달성했던 이번 시즌입니다. 시즌 초반엔 더보기 리그라는 오명을 얻었던 첼시가 시즌 막판에 미친 기세로 반등하며 순위를 바짝 끌어올렸죠. 6위를 만든 포체티노와 첼시는 이별하게 되고 레스터시티를 승격으로 이끈 마레스카가 첼시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24-25 시즌 첼시가 개선해야 할 점은 바로 게임 모델 내지는 팀 컬러 안정화입니다. 지난 시즌 포체티노가 시즌 막판을 제외하면 도대체 어떤 축구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 경기가 많았죠. 지금 첼시 감독인 마레스카는 펩의 수석 코치로 맨시티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펩 아래서 많은 전술적인 것들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23-24 시즌 레스터시티의 챔피언십 우승입니다. 어떤 체급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주도하는 빌드업 축구로 좋은 성적을 거뒀죠. 그게 첼시에서도 성공적으로 가동될지 봐야 합니다. 첼시 선수단은 평균 연령 23.5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어린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레스카가 게임 플랜을 제대로 정착시킨다면 첼시는 향후 몇 년간 황금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이게 전제되려면 최대한 부상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새 감독을 맞이하는 팀은 스쿼드가 정돈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선수들을 경기에서 활용하며 자신의 축구와 맞는지 판단해야 하죠. 근데 부상이 있다면 선수를 확인하는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완벽한 게임 플랜을 잡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이미 지난 시즌 부상이 크게 되었던 첼시이기 때문에 그 아픔은 더 잘 알겠죠. 어린 스쿼드, 펩 사단의 감독, 첼시라는 구단의 브랜드 파워, 갖춰진 조건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첼시입니다. 확실한 팀 컬러로 첼시가 다음 시즌 부활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23-24 시즌 리그 5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불도저 같은 기세를 보여주면서 케인의 빈자리가 무색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전술에 대한 파악이 진행되면서 상대팀들이 하나둘씩 맞춤 전술을 들고 왔고 전반기만큼 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이것만큼은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토트넘의 게임 플랜의 유연성입니다. 시즌 중반 이후부터 계속 토트넘 축구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부분입니다. 특히 뉴캐슬 원정 가서 4-0으로 패배한 경기는 토트넘의 당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기가 되었죠. 플랜 A로 우승까지 하는 감독이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팀들은 대부분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가졌습니다. 1번, 선수단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다. 2번, 플랜 A가 극도로 훈련되어 있어 매번 좋은 퍼포먼스가 나온다. 3번, 플랜 A를 상대에 따라 살짝씩 비튼다. 저는 3번이 토트넘이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봅니다. 토트넘의 오른쪽 풀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포로와 에메르송은 플레이 스타일이 다릅니다. 포로는 공을 많이 만지면서 플레이메이킹도 가능한 선수, 에메르송은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클래식한 풀백에 가까운 선수. 하지만 지난 시즌 포로가 못 나오면 에메르송에게 포로와 동일한 역할을 줬습니다. 당연히 선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100%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없죠. 이런 부분에서 희망을 본 경기가 37라운드 벌리전입니다. 그때 우도기의 부상으로 왼풀백에 스킵이 나왔죠. 스킵을 우도기처럼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중원으로 들어오게 만들면서 빌드업과 포백 보호하는 역할을 줬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스킵의 장점을 살려준 거죠. 스킵의 활용처럼 토트넘은 플랜 A의 비틀기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매번 똑같은 전술의 선수만 바꿔 끼는 게 아니라 상대에 따라 선발 명단도 다르게 구성도 해보고 주된 공격 방향을 바꿔도 보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24-25 시즌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까지 나가게 되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감독 부임 2년차에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팀들도 많으므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